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 3월 정신과학 축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집중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과학적 방법론과 정신과학 연구의 적용. 과학적 방법론을 어떻게 정신과학 연구에 적용시키느냐에 대해서 우리 정규석 교수님께서 지금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을 계시고 사단법인 한국정신과학회 부회장 및 총무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발표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면은 과학을 통하여 인류 문명은 진보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배우고 활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론의 엄밀성을 요구하는 학문적 세계가 되었던 엄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개인의 경험의 지식 축적 과정이든 모든 분야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공부 정신과학에 어떻게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규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전문적 연구가도 있고 전문적 연구가가 아니고 그냥 이제 아마추어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문적 연구가의 경우는 사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다 익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은 배우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그거를 좀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뭐 제 고유한 아이디어는 없고요. 그냥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좀 내용이 한 17쪽 되는데 보통 대학원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필수로 배우는 게 조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배우면서 하는데 지금 제 준비한 내용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하면 적당한 내용인데 1시간 반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마 간산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제가 충분히 다 터치는 못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이들 느끼고 있지만 이 과학적인 연구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과학의 5가지 목적을 보통 듭니다. 첫 번째는 타이폴로지, 분류예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분류를 해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사람, 그러면 남녀 이렇게 구분을 해야 그 다음에 남자의 특성은 뭐고 여자의 특성은 뭐고 또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하면은 양, 뭐 이렇게 분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에 대해서 하려면 부자와 빈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건 2분류고 만약 3분류로 한다고 그러면은 뭐 천지인이다. 이것도 3개로 분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소득도 부자와 빈자 이렇게 2분류를 할 수도 있고 3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고소득, 중간소득, 뭐 저소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분류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동서남북 뭐는 또 사상 그 다음에 아까 소득 같은 경우도 더 나눠서 뭐 상위 20%, 25%, 상위 50%, 뭐 75, 100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행 같은 건 5가지 분류죠. 6분류, 7분류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류 내가 했다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분류를 이렇게 했더니 설명이 뭔가 잘 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는 분류 자체보다는 현상을 분류를 했더니 얼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생명력이다. 그리고 이런 분류를 할 때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exclusive and exhaustive 어느 하나의 개체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했으면 남자거든 여자 해야지 중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러면은 이게 그게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저기는 안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빠지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그조스티브 이런 2가지 조건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2번째 목적은 예측입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러면 이러게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설명인데 지나간 과거 같은 거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머시메로 이야기라고 있죠. 머시메로를 꼬마들한테 주고 1시간 있다 먹으면 하나 더 줄게. 있는데 바로 먹은 애들 있고 1시간 있다 하나 더 받아서 먹은 애들 있고 결국 이제 인내심이죠. 그래서 그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나중에 걔네들이 성장한 다음에 몇십 년 뒤에 봤더니 그때 참고 하나 더 타먹은 애들이 성공률이 높더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내심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죠. 네 번째 과학의 목적은 인과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 구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이게 원인이에요. 성적이 올라간다. 왜 올라갑니까? 바로 왜라는 게 이제 뭔가 설명을 쓰면 인과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력이 성공에 미친다, 사교육이 대입의 성공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원인이라는 거를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인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식별이 가능한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식별이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식별이 안 되는 원인을 우리는 트랜스코스, 우연 원인, 이걸 보통 우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원인이 있는데 내가 파악 못한 걸,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학문이라는 거는 이 우연을 일로 계속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원시인들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다 우연이에요. 또는 신의 뜻이거나 이거를 자꾸만 연구를 해서 이런 원인이 이렇게 결과를 미치는구나를 끊임없이 과학이라는 거는 이 우연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어떤 분류는 내가 그거를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식별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통제 불가능하죠.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식별이 되는 것 중에서 통제 가능한 게 있고 통제 불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상 사는 거는 운치기삼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여기를 운이라고 보고 요거를 어떤 실력에 의한 자기 노력에 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지호 씨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건 안 돼 하는 거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해서 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은 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게 있으면 그건 통제 불가능하죠. 근데 정치가는 통제할 수 있죠.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제 가능이냐 불가능하냐는 그 사람의 역량이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것들이 정신과학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인생이 불행하냐 불만이 많으냐 행복을 많이 느끼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어떤 상황이 내가 통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통제 불가능하면 적응하고 통제 가능하면 내가 도전해서 극복하고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통제 안 되는 거에 그냥 막 매달려서 계속 애태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인생이 좀 상당히 좀 불만스럽죠. 옛날에는 특히 이제 통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신의 뜻이라고 해서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번개치면 신이 놓였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요즘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상당히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종교의 설명적 기능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설명할 게 없어요,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학이 설명을 해버리고 종교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원인과 결과에서 뉴턴 역학 쪽에서는 원인이 결과에 대해서 100%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고, 양자 역학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 사회학 같은 경우는 보통 통제 가능 원인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 통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회과학은 상당히 통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 우리가 정신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정신현상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신과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상당히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행복 불행도 내가 또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이 하나의 원인으로서의 마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운이라는 거에는 대수의 법칙이 따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 내가 처음에 동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면 1,000원 따고 뒤가 나오면 1,000원 잃어요. 그러면 한 번 던지면 1,000원을 따거나 잃거나 큰 사건이지만, 계속 던져보면은 평균치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결국은 평균의 확률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운도 마찬가지로 어떤 짧은 기간을 놓고 보면 운칠기삼이지만, 길게 보면 운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래 가면은 운오기오, 더 가면 운삼기칠. 우리 고스톱을 칠 때 짧은 시간 치면 운 좋은 사람이 땁니다. 근데 길게 치면 결국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따가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운이라는 거가 장기적으로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공평해지고, 또 우리가 모르면 운이고 사실은 알면 실력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주식이 항상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JJ가 있다가 그 사람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JJ가 있다가 본인이 실력 없어서 못 터지겠다 가지고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면 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알면 그게 실력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는 게 뭐냐 보면 여러 가지 학문이 있죠. 이 학문의 분류는 결국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뭐냐가 학문을 정하는 겁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은 자연현상을 다루냐, 사회현상을 다루냐,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는 진리 그 자체냐, 유용성을 다루냐. 우리 경영학 같으면은 기업이나 조직과 경영현상인데, 생산관리 그러면 생산활동의 독립변수로 다루는 거고, 인사관리는 사람을 관리를 독립변수로 다루는 거고, 마케팅은 고객을 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문의 분류라는 거는 결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학문의 분류 체계가 되는 거죠. 우리 정신과학 같으면 당연히 종속변수는 우리 body, mind, spirit, 정귀신 이런 거고, 독립변수는 여기에 어떤 수련이나 뇌나 또 우리 생각 같은 의식작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다루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접근 과정에서 우리가 퍼셉션의 오류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될 거를 몇 가지 좀 열거하면은, 내가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거는 이 가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가치를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과학을 하다 보면은 이 가치를 과학에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며칠 동안 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쭉 했는데, 이 보시를 해야 깨달을 수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그게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지니까 도덕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꼭 그걸 해야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가치냐 이게 과학이냐를 좀 가급적 냉정하게 구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게 과학으로 들어가려면은 계속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특히 과학과 가치를 과학에다가 가치를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치 자체가 예를 들어서 깨달음과 관계 없다라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도덕이다 이거죠. 과학이 되려면 실제로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검증한 거를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변호사 한 사람이 뭐 자기 고객 10,000명을 쭉 해봤더니 소위 말 적선지가 피유역인처럼 좀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은 뒤끝이 결국 안 좋더라. 좀 착한 사람이 복 받더라.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데이터 모든 걸 집계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은 그걸 이제 과학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가치와 과학 이거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특히 이제 동양학이 많이 그러는데 과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에 막 이제 이거 통계적으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꼭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통계적으로 저게 나왔을까? 예를 들어서 관상, 이거 통계라고 그래요. 근데 관상하시는 분들 보면 뭐 코가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가 나오면 벌써 통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통계는 이런 모양이 나왔더니 요다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소위 말하면 인과 구조까지가 충분히 검증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얘기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눈은 뭐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그거는 사실은 통계적 검증 과정을 안 거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양학 중에서 약이나 침술은 확실하게 이런 엠피리컬하게 얻어진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인이란 그 TV에 보면은 나는 뭐 산에 가서 무슨 뭘 열심히 먹었더니 나았다. 어떤 사람은 무슨 운동을 했더니 나았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몇 개의 샘플 가지고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걸 가지고 나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 약초를 먹은 집단과 안 먹은 집단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셔서 난 건지 산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난 건지 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도시에 살 때는 난 건지 그러려면은 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그 약초를 먹인 집단과 안 먹은 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게 이제 저기에 들어가지 그냥 몇 개의 샘플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 범위에서 얻어진 결론을 다른 데이터 범위에 일반화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키와 몸무게의 관계 그러면 키에서 110배면 무게다. 이게 평균이다. 그러죠. 그러면 170인 사람은 60kg면 적당해. 이렇게 다 아시죠? 이 식은. 그러면 키에서 110보면 무게면 키가 100cm인 사람은 몸무게가 얼마 돼야죠?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이 식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식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식이에요. 저걸 어린애한테 적용하는 순간 저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 결론이 나왔어도 그 범위에서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주를 했더니 딱 맞더라. 또는 관상을 했더니 맞더라. 그러면 그게 서양인한테도 맞는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도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장할 때는 거기도 실험을 거쳐야지 그냥 한국인한테 맞는 게 사람한테 맞는다 이렇게 확정하는 거는 조금 외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해석. 우리 경제학자들끼리 보면은, 항상 보면 경제학자들이 예측이 틀리대요. 많은 사람이 어렵대요. 근데 경제학자란, 그런 본인들끼리 그러는 거지. 사후에 왜 자신의 예측이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경제학자들끼리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농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후 분석으로는 사실은 의미가 상당히 적죠. 사전 예측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따질 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경영성과 보면은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수행한 기업이 성과도 좋더라니까, 아니면 성과가 좋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비용을 많이 씁니까? 사실은 판단하기 힘들어요. 연구 엄밀하게 해봐야 됩니다. 뭐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동기부여가 되면 성과가 난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성과가 나면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보면은 어릴 때 내가 뭐 해봤는데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그게 취미가 되고 특기가 돼요. 대부분 성과가 좋아야 이게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5번째 목적은 통제예요. 통제는 이제 이런 인과관계가 나오면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X를 바꾸는 거죠. X라는 원인을 바꾸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인류 문명의 발전은 다 이거죠. 결국은 이런 과학을 통해서 유용한 방향으로 X값을 바꿔서 Y값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의 연역법과 기납법. 요게 여기는 안 뜨네요, 이미지가. 그냥 요거 보고 이것도 아래 한글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이네. 자, 프린트물 보시면서 좀 하시죠, 뭐, 이게 좀. 자, 우리가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게, 점선 위쪽이 이론의 세계고, 점선 밑에가 사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위에 보면은 가설이라는 게 일단 얻어져요. 근데 이 가설은 두 가지에서 얻어집니다. 하나는 기존 이론에서 얻어지는 거를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렇게 해서 가설을 수립하는 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고, 팩트를 관찰해 보니까 쟤네들은 저런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서 세우는 게 귀납적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나면은 이 가설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항상 두 개가 나와요.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필드에서 사실의 세계에서 이제 이거를 대비를 해봅니다.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거가 내가 세운 가설이 이 데이터들이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가설이 내가 세운 가설을 채택할 거냐, 기회할 거냐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가설이 채택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샘플 정도 한번 했다고 이게 확 이론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연구들이 계속 되면서 점점점 그러한 에비던스가 쌓이고 또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런 사실들이 이 가설을 서포트 될 때 이걸 CO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 그래서 보통 메타 분석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집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가 나왔다고 해도 그 연구가 항상 다른 연구들도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충분히 결론을 낼 만큼 나와야 비로소 이제 엄밀한 이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론을 하는데 연구 질문에서 가설이 나오는데 보통은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이 사회과학 쪽에서는 로우스라고 그러고 로우 형태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데서는 공리적 형태라고 그래요. 이거는 엄밀한 뭐 정의, 공리, 명제 뭐 이런 것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러다임 쉬프트인데 아이디어가 얼만큼 새로우냐에 따라서 아주 새로운 거를 쿤 패러다임, 이 과학적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동설에서 천동설과 지동설, 뭐 창조론에서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쿤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새로운 이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패러다임 안에서 뭔가 약간 조금씩 손보는 거, 요거를 패러다임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저희들이 쓰는 연구 논문의 99.9%는 세 번째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연구 쓸모없는 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기지 뭐 남들이 볼 때 별로 쓸모가 별로 없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쓸모없다고 그러면은 학자들은 대부분 다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은 우리 대가고 그 분야가 이제 노벨상을 주는 데가 있다면 대부분 노벨상은 거의 뭐 나타났다고 볼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쿤 패러다임이 하나의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거라면 줄기나 가지 정도는 패러다임이고, 거기에 잎사귀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 베리에이션이다,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잎사귀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주 보통 큰 질문, 패러다임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제시하는 것만도 연구적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론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건 모두 가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연구는 안 됐지만 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 주관적 경험이 축적해. 그러면 본인은 과학이지만 남이 볼 때는 아직 가설이고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힘든 게 있죠. 나는 이거 확신을 가지고 아는데 다른 사람은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확실한 사이언스인데 나는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볼 때는 가설이나 신념 정도죠.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학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상당히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남과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 그 다음 도른 사람으로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자꾸만 이런 것들이, 저도 남한테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좀 제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것들이 좀 정신과학회의 논문이라도 좀 실려주면, 논문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논문에 나왔다. 근데 논문에 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학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서 사실은 발표가 되고 축적이 돼야 이게 확산이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주관적 경험의 세계에 머무는 한은 영원히 그냥 고립된 섬일 수밖에 없다, 그 집단이.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신과학회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좀 축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근데 외국에서 된 논문들도 우리가 그런 거를 들여다가 번역만 잘하고 소개만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학회가 자체 연구 결과가
좀 적으면 외국의 논문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이런 역할을 해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톨로지라고 동어 반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요. 이 가설의 재생산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아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아직 가설 단계고 검증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고 또 재인용하고 하면서 갑자기 이게 COE처럼 돼버려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재화사학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저도 좀 양자 물리학과 마음이나 이런 거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거기 보면서도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저 중에 어디까지가 CO리고 어디까지가 가설이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가설을 남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거는 좀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취급받을 수 있고, CO리가 된 거는 사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특히 이 가설이 가설을 낳고 뺑뺑 돌면서 막 서로 그룹끼리 확신을 갖고 막 확고한 이론처럼 돼버리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논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도대체 그게 언제 실렸느냐. 요거 하나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맥. 그럼 수맥에 관한 논문이 있느냐. 수맥의 효과가 나왔느냐. 근데 전에 저도 이 정신과학회 논문 쭉 보다 보니까 수맥에 관한 효과가 논문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외과에서 환자를 수맥에 노출시킬 때와 안 했을 때 저희가 달랐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 하나라도 그게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요. 그냥 옛날 이뭉순 신부가 우리나라에 수맥했죠. 그분이 아픈 사람 보니까 수맥이 많이 흐르더라. 이게 사후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실험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해도 사실 샘플링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논문이 나와줘야 이게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적 방법론, 여러 가지 동양적 방법론의 치명적 약점은 소위 말하면 귀납법보다는 연역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연역법에서 우리가 가설이 그러니까 기존 이론에서 가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이론이 아까 분류가 2개면 음양, 3개면 천지, 4개면 사상, 5분류면 오행, 6합, 7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분류해놓고 거기서 막 주물러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5개면은 당연히 오행이죠. 왼손 오른손 있으면 음양이죠. 그럼 음양 오행 가지고 그럼 이걸 화수목금토 중에서 어느 거를 할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거 제일 긴 놈이 예를 들어서라든가 제일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나 가설을 정해요. 사실 그러면은 진짜 그러한지 사실은 실험이 돼서 진짜 이게 오행의 원리가 적용되는구나. 또 오행에 적용된다고 어느 게 뭐에 해당하는구나. 이게 나와준 다음에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막 가설을 낳고 누가 그런 책 쓰면 다음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인용해서 막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이론 가지고 가설을 하나 만드는 거는 이 연역적 방법으로 굉장히 가설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가설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거기서 멈춰서 요게 진짜 그러한지 요거를 갖다 테스트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느 가설이 이론에서 가설이 나왔는데 요게 맞을 확률이 30%다. 근데 이 가설이 또 가설을 낳고 또 가설을 낳으면은 가설이 3번 가면은 30%의 3승하면은 0.008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양하는 사람들은 가설을 막 뻥튀기 해요. 이거 막 섞어서 막 그거 단계 말해서 보면은 몇 단계를 넘어가 버려요. 내가 볼 때는 몇 단계 넘어간 거는 거의 다 꽝입니다. 그럴 맞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에서 가설이 하나
초보 단계 나오면 거기서 충분히 이게 테스트 받고 맞다라고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거를 몇 개 섞으면은 뭐 거의 맞을 확률이 제로죠. 자, 그럼 이제 가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설은 항상 이제 두 개를 놓고 어느 거 택할래 이제 이거 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설은 귀무가설, 대립가설 항상 있어요. 귀무는 무로 돌아간다. 영어로는 널, 꽝이에요. 소위 말하면 가설 1은 꽝 됐다. 이런 얘기예요. 대립가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대립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와 반대되는 말은 공부입니다. 공부는 기존에 있는 거 배우는 게 공부고 연구는 신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인데 그래서 모든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제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뭔가를 내는 거죠. 내가 이런 거 같다. 그러면 이런 거 같다고 했을 때 기존 제품하고 신제품이 있으면 기존 제품이 기존 지식이나 주장이 귀무가설이고 내가 새로 주장하고 싶은 연구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은 전부 대립가설이에요. 그러면 두 개 놓고 나중에 어느 게 채택돼야 나는 해피한 겁니까? 연구자라면. 대립가설이 채택돼야 나는 해피한 거예요. 대립가설이 내가 연구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장했던 대립가설이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꽝 된 거예요. 한번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무는 꽝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대립가설이 항상 채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논문 쓸 때 어떤 친구가 열심히 논문 쓰는데 대립가설이 채택이 안 되고 귀무가설이 채택이 돼요. 그러면 이게 논문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들 안 돼요.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립가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꽝 됐어. 그러면 그 논문적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는 맞는다, 안 맞는다. 어느 게 귀무가설이고 어느 게 대립가설이겠습니까? 사주 맞는다, 안 맞는다. 예? 안 맞는다가 귀무가설이에요. 맞는다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새로운 저기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새로운 방법은 유효하다 아니다. 물질 약효가 있다 없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러니까 다 사실은 귀무가설은 다 없다. 그런 건 없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또는 기존 지식이 있으면 기존 지식.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무죄와 유죄는 뭐가 귀무고 무가 대립일까요? 무죄와 유죄. 무죄다, 유죄다. 무죄가 귀무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증명을 해야 됩니까? 유죄임을 증명해야 됩니까? 무죄임을 증명해야 됩니까? 둘 다 증명 못했어요. 무죄임도 증명이 안 됐고 유죄임도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판정합니까? 판정은 무죄라고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립가설이 자기가 증명해야 되니까 이 과학은 보수적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막 받아줬다가 이게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게 자기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신과학이라는 거는 크게 우리 사회로 보면은 사실은 그런 거 없다가 귀무가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될 책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번에 그 임세진 교수가 발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그런 거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임세진 교수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안 좋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믿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증명해야지 다른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사주는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인간의 체질은 사상으로 분류된다, 안 된다. 오행된다, 안 된다. 영혼 있다, 없다. 윤회 있다, 없다. 뭐, 다 없다, 못한다. 또 이제 키 같으면, 한국 사람들 성인 남자 키는 170이라고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170이다? 요새 더 큰 것 같아. 이러면은, 170이다가 귀무가설입니다. 큰 거 같다가 대립가설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잘 알려진 거. 뭐 그다음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할 때 당연히 천동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는 천동설이 귀무고 지동설이 대립이 되는 거죠. 지금은 지구가 돈다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이제 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항상 기존 지식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 목표는 새로운 걸 주장하는 거고 새로운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실제 데이터가 내가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을 서포트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꽝으로 돌아가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실제로 실증적 가설 검증이라는 거는 실제 그런 데이터 한번 보자. 네 가설이 맞든지 현실 세계에서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판정을 해보자.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귀무 가설이 맞는 것 같냐, 대립 가설이 맞는 것 같냐. 요게 테스트입니다. 가설 검정. 지금 나온 논문들의 가설 검정 나온 논문들의 한 7, 80%는 가설 검증이라고 쓰는데 이거 다 틀렸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검정이에요. 통계하시는 분들은 검증 아니라고 하는데 통계 안 하신 분들은 막 써요. 검증이 더 멋있어 보이거든. 그럴 때. 그러니까 검정하고 검증이 뭔지 모르고 사실은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통계학적 기반이 약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배워서 막 흉내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 의외로 좀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의 상당 부분은 검증 이렇게 하는데 검증은 증명하는 거고 검정은 테스트입니다. 검정이죠. 이런 테스트를 할 때는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랜덤 샘플링의 반대는 바이어스드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샘플이 어디 편중되어 있느냐, 랜덤하냐. 우리 뭐 맨날 정치 여론조사에서 틀리고 나오는 게 랜덤 샘플링이 안 돼서 그래요. 낮에 집에 전화했다. 그러면 뭐 주구밖에 더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그러든가. 또 요즘에도 무슨 뭐 여론조사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면 끊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다수래요. 그럼 대답한 사람만 가지고 이게 누구 지지도가 몇 프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거는 바이어스드 샘플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 그래서 랜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샘플 수는 30개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측정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판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규모가설이 기본입니다. 규모가설. 그래서 샘플 실제 현실에서의 내가 데이터 값이 그걸 샘플 값이라고 그러죠. 규모가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이걸 그러면 규모가설 채택하고 샘플 값이 규모가설에서 얻어졌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예외적이다. 보통 5%나 1% 이내 하면은 대립가설 채택을 합니다. 그 7쪽을 한번 보시죠. 7쪽. 자, 여기 있습니다.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문어가 맞췄다. 뭐 이제 이런 게 떠들썩했죠. 예. 한 번 했는데 한 번 맞췄어요. 100% 맞힌 거죠. 이거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뭘까요, 일단? 문어가 맞힐 확률이 2분의 1이다가 귀무가설이고 2분의 1이 아니다. 또는 2분의 1 넘어선다가 대립가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은 2분의 1이죠. 누가 둘 중에 하나니까. 예, 또 봅시다. 좀 전에 예. 확률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좀 예. 근데 한 번 행동을 가지고 확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막 100% 맞췄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 쓸 수 있죠. 내가 한 번 했는데 한 번 맞췄어. 난 100%죠. 예. 지금 확률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러면 문어가 100% 맞췄어요. 지금 한 번 해서 한 번 맞춰서. 그러면 문어가 진짜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건 우연이에요. 우연이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연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예? 우연이라고 보죠. 2번에서 2번 맞췄어요. 우연이에요? 진짜 뭔가 능력 있는 문어예요. 예? 거기까지. 그럼 3번에서 3번 맞췄어요. 3번 다 맞췄어요.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 봐야 돼요? 능력 있다고 봐야 돼요? 4번에서 4번 다 맞췄어요. 우연이라고 봐야 돼요? 능력 있다고 봐야 돼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요때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5% 내지 1% 이내의 확률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아까 5% 내지 1%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에서 한 번 맞출 확률은 2분의 1이죠. 50%예요, 이거는 당연히 귀무가설 있죠. 귀무가설 안 벗어나는 거예요. 2번에서 하면 4분의 1. 3번 연속 맞출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이거는 12.5%, 8분의 1의 확률은 3번 다 맞출 수 있어요. 운으로도. 4번 맞출 확률은요. 6.2%입니다. 6.25%. 요것도 우연이라고 칩니다. 5% 밑으로 떨어져야 뭔가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5번 정도 연속은 해야 32분의 1이고 3%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어 귀무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 거다. 그건 능력 있는 문어야.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예. 만약 그게 귀무가설이냐 뭐냐 되기 이전에 첫째 문어가 축구 경기라는 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뭔가 인과관계가 가설이 설명 걔도 나서 그 다음에 걔도 초능력 문어마이죠. 모든 우리 저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아까처럼 통계적으로 이걸 보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건 뭘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해서 그 구조를 그 문어도 뭔가 초감각 지각이 있나? 예를 들어서 그라든가 아니면은 초능력 있는 문어가 따로 있나? 이제 이런 식의 뭔가는 있어요. 또 옛날에 우리가 뭐 거북하는 거나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공은 없다고 그러더니 뭐 미래도 여기 같이 중첩돼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파시브한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또 그 해석일 뿐이지 그게 맞는지는 또 그런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죠. 일단은 의미가 있느냐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연속 맞추면은 3% 확률이기 때문에 요건 5% 이내 수준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6번 맞추면 1.5%이기 때문에 5% 이내예요. 그 다음에 7번 연속 맞추면 1% 이내입니다. 8번 맞추면. 자, 그래서 바로 통계는 이게 우연이냐 아니냐를 항상 확률적으로 해서 5% 내지 1% 이내의 예외적 사건이 나면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사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이 근데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은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 뭔가. 그게 이제, 저기죠.
진짜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만 다른 연구 또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 그러고 이제 여기 10번째 문제는 얘가 10번을 했는데 8번 맞히고 2번 틀렸어요. 요건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조사장님이 공대시니까 아실 거예요. 수학에 보면은 콤비네이션 10번 했는데 10번 요겁니다. 요건가 좀 잘못된. 하여튼 콤비네이션으로 10번 뽑았는데 소위 말하면 뭐의 확률이 2번 일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P에 매승해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요건 4%니까 요 5%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얘가 능력 있는 문어다. 이렇게 되죠. 10번 중에 7번 맞추고 3번 틀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확률이 12%가 돼서 요거는 안 쳐줍니다. 또 그 다음에 100번에 60번을 맞히면 요것도 의미 있는 저게. 그러니까 꼭 100%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50%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 그러니까 규모 가설은 50%다. 대립 가설은 50%가 아니다. 그지? 10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규모 가설 채택이냐 대립 가설 채택이냐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1 내지 5%를 쓰고요. 그러니까 규모 가설 입장에서 봤을 때 1 내지 5%의 예적 사건이 발생하면 유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의미가 있어. 네 말이 말이 돼. 말이 돼.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연히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일종 가오. 소위 말하면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고 잘못 판정할 확률을 일종 과오라고 하죠. 그건 1%, 5%를 썼기 때문에 이겁니다. 또 대립과 실제로는 얘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요 밑에 것처럼 얘가 진짜 쪽집게 문어예요. 근데 3번 다 맞췄어요. 근데 아직은 3번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면 얘는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얘는 진짜 능력이 있는 문어야. 그럼 얘는 억울하죠. 요거를 우리가 제2종 과오라고 해요. 진짜로는 대립가설이 맞는데 규모가설이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확률. 그러면 이걸 제2종 과오라고 그러는데 2종 과오를 줄이려면 샘플 수가 많아지면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샘플 수가 많아지면 거의 진짜 뭐가 있으면 진짜 배기가 있으면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과학회 하면서 이거는 뭐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그때 누군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더니 재현성이 없다. 재현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결국은 해보니까 따를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많은 샘플만 확보하면 약간 효과 있어도 효과 있다고 해요. 샘플만 충분하면 약간만 효과가 있어도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샘플이 적으면 다 소위 말하면 새로운 주장이 채택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여기에 규모가설이 확률이 제로인 거, 확률이 제로인 규모가설이 아까 문어가 축구 경기를 마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자기 예측 능력을 시험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는 히든싱어가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쫙 7명 중에 시작하기 전에 몇 번, 그러면 7명 중에 누구냐? 7분의 1 아니에요. 다음에 한 명 떨어지면 6명 중에 누구냐? 그러면 6분의 1이고, 그럼 6, 7, 42분의 1이면은 그게 5%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번만 연속 맞추면 이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7명 있을 때 사전에 노래 부르기 전에 마치고, 노래 부르기 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래 보고
이게 하면은 그거는 내 이게 아니라 내 귀죠. 예, 그러니까는 그 두 번만 맞히면은 그거는 의미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때는 7명 중에서 누가 진짜 싱어냐 이렇게 할 때는 7분의 1입니다. 맞출 확률이 귀무가설이. 이제 그러고 뭐 6명이면 당연히 6분의 1이고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귀무가설이 확률이 0인 사건은 한 케이스만 있어도 이건 유의합니다. 사람은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못 뜨죠. 이거는 우리가 중력 때문에 못 뜬다라는 거는 뜰 확률은 제로답니다. 근데 누가 떴어요. 한 건만 있어도 이거를 유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로인 사건이니까. 제로는 한 건만 있어도 이거는 뭐 충분히 2% 확률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샘플이 적어도 그런 게 존재하는 걸 가지고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통계적으로 테스트를 내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데이터는 측정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딱 본다면 신뢰성과 타당성인데 신뢰성은 주로 측정의 문제입니다. 측정이 믿을 만하냐. 타당성은 이제 뇌적 타당성은 정말 Y의 변화가 X 때문에 생긴 거냐. 또 외적 타당성은 여기서 얻어진 결론을 다른 시간, 공간에 확대 가능하냐. 아까 그 동양 철학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중국 뭐 주나라 뭐 주왕이 만들었다는 거를 주왕은 옛날에 지금 서안 근처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통계적으로 뭔가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그게 맞는지 또는 그 시절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맞는지. 그러니까 좋은 이론은 시공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론이래야 좋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상화,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외적 타당성이고 내적 타당성은 진짜 그게 맞느냐. 아까도 했지만 사주 관상 체질 이런 게 타 지역에도 맞느냐, 타 인정에도 맞느냐. 또 요즘 한국에서도 한의 쪽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게 옛날 우리 한의들은 동의보감 그거 가지고 처방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못 먹어서 생긴 허증이 중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잘 먹어서 생긴 실증이 중심인데 그럼 옛날 그 약이 지금도 똑같이 써도 처방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외적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테스트를 더 해서 결론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측정이 안 되면 타당성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측정할 때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RNI라고 합니다. 하나는 반복성. 어떤 사람이 내가 측정하고 다음번에 또 측정하고 다음번에 또 측정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또 재현성은 다른 사람이 측정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항상 반복성과 재현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정밀성이라는 컨셉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8쪽에 보면은 이 정확성은 평균에 맞느냐고 정밀성은 내가 측정할 때 내 타겟이 밀집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이 두 명의 사수 중에 정확성이 높은 걸 높게 칩니까? 정밀성이 높은 걸 높게 칩니까? 예? 정밀성을 높게 치죠. 군대에서. 왜냐하면 요거는 정밀성이 좋은 사람이 명사수고
가늠자만 조정해서 중앙에 타겟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쉽게 되는데, 탄착군이 형성된 사람이 군대에서 총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가늠자만 조정하면 되는데, 탄착군이 형성 안 되는 사람은 탄착군 형성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컨트롤러블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이 데이터가 4가지 정도를 나눕니다. 정선적이냐, 정량적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명목, 서열, 구간, 비율 이렇게 돼 있고요. 사회과학은 보통 퍼셉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서 퍼셉션, 그러니까 뭐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이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열 척도예요. 별로 좋은 척도가 아닌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정량적 척도처럼 해서 쓰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측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동양적인 것들이 연구들이 많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연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지 연구를 안 할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연구를 안 하는 게 하나 있고 연구를 해봤더니 발표할 만한 논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규모가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대립가설이 채택이 안 되면 덮어야죠.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구 가끔 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까요? 한 5분 쉬었다 하세요. 그 10쪽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이 그림이 하나 있죠. 거기 오른쪽이 X라는 변수가 어느 지역의 교사 수입니다. Y가 그 지역의 술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이 6개 지역의 교사 수와 술 소비량의 관계를 찍어보니까 이 플러스의 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사 수가 많으면 술 소비량이 많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교사예요, 교사, 티처.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통계적으로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죠. 예. 왜냐면 교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자, 결국은 그 6개 지역에 대해서 교사 수와 술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교사 수가 많은 데가 술 소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면 교사들이 술을 많이 먹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근데 사실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교사 수도 많고 술 소비량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라는 외생 변수가 여기 중요한데 그거를 빼고 또는 생략하고 이렇게 비교해 버리면은 잘못된 인과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다. 꼭. 근데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상관관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존재의 필요 조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할 때는 외생 변수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의 통제는 뭐 제거, 균형화, 상쇄, 무작위화 했는데 우리 약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제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보면은 통제 집단을 약 투여한 그룹, 안 한 그룹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플라시보 그룹까지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봐서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신약 효과인지 이런 거를 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구조와 영향력의 정도 11쪽으로 넘어가면 결국 이제 원인이 이렇게 있을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과학 같은 데서는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개의 원인이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원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듯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해보면은 이게 일단 식을 만들어서 보면은 어느 게 더 큰 영향이 큰 거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1차식이냐 2차식이냐 3차식이냐 4차식이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식이 복잡해지면 좀 연구가 어려워져서 1차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있다가 야, 얘 봐. 얘는 무지하게 먹는데 안 찌잖아. 그러면 내 얘기가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밥 많이 먹으면 살찐다.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다른 친구가 있다가 저 친구는 무지하게 먹는데 안 찌잖아. 하고 반증을 했어요. 그럼 내 얘기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예? 예? 샘플이 예. 꼭 샘플이 더 있어도 반증이 가능합니다. 얘도 그렇고, 나도 먹어. 많이 먹는데 안 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통계하고 수학을 구분해야 됩니다. 수학은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통계는 예외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항상 결론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이죠. 그러니까, 밥 많이 먹어서 100명이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 70명은 살찌고 70명이 안 쪘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밥 먹으면 찌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얘기는 통계적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통계는 몇 %나 그러냐 이것 따지는 거예요. 결국은 밥 많이 먹은 사람 100명 중에 70명이 살찌느냐 80명이 많이 찌느냐 60명이 찌느냐 요거 가지고 따지는 게 통계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는 좀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수학식은 y는 a 플러스 bx 하려면 점 2개만 있으면 선이 쫙 꺼지잖아요. 통계는 30개는 있어야 선이 하나 꺼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나는 통계적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학적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게 또 뭐라고 얘기도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사실은 우리는 통계적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11쪽의 밑에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게 뭐에서 결정되느냐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죠. 쭉 그래서 거기 이제 상당히 이런 사회과학은 많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어느 한두 변수가 결정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과학이 다루는 기라는 거는 그러면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거기다 제가 이제 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주로 이제 다 영향에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봤고 아까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과학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찾아가지고 거기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통제를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써온 게 인류 문명의 발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2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부라는 게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부모 재산, EQ라는 X2, IQ라는 X3,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뭐 사주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데이터를 쫙 넣고 돌려보면은 여기서 이 값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요 B1, B2, B3, B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부자가 되는 데는 요 변수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X2라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 X1이고 이렇게. 그리고 보통 결정계수라고 나오는 거는 그렇다. 요 변수들 가지고는 부자가 된 사람 안 된 사람의 40% 정도만 설명하지 나머지 60%는 역시 또 설명 안 되는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모든 게 아직 다 설명될 수 있다 이러질 않습니다. 일부만 설명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모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더 부자더라 이런 얘기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뭐 EQ가 높은 사람이 그렇더라 평균적으로 IQ가 높은 사람이 사주가 좋은 사람이 데이터가 나와도 그렇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몇 퍼센트 설명하냐의 문제지 100% 설명이라는 건 없다. 이게 이제 좀 저희가 유념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요 B 값이 결국 어느 변수가 더 중요하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 세 번째는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가 있으면 연구가 안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사주에 대한 지지자예요. 그래서 사주가 과학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아까처럼 사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이 안 된다. 사주가 실제 영향력이 있냐 없냐 그렇게 주장을 좀 그분이 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사주가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돌려보면 사주가 미치는 영향력이 몇 %까지는 딱 나와요. 사실은 이 연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주 외에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사주의 영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주가 미치는 영향만큼만 몇 %라고 계산해 주는 게 이 통계지. 그래서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연구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연구가 안 된다는 거는 없다라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연구를 못했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변수가 중요하냐, 더 큰 영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고 또 작은 영향력이 있는 건 작은 영향력이 있다고 그대로 다 설명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주는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정신과학 연구에 한번 적용 가능성을 보면 우리가 이제 초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초과학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아직 측정이 안 되거나 실증적 검증이 덜 이루어진 거고 비과학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또 기존 이론과 모순되는 거. 물론 이제 기존 이론 자체도 사실은 새로운 과학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하여튼 저희는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비과학이냐 초과학이냐를 좀 냉철하게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의 요구사항은 아까처럼 추상성,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면 좋다. 상호 주관성, 객관적으로 서로 돼야 된다. 논리적 시스템의 엄밀성, 실증적 적합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학적 지식이 된다. 정신과학의 많은 주제, 사주, 오행, 미래, 사상, 미래측, 명상 이런 것들은 다 연구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값을 측정할 때 뇌파나 호르몬 분비량 또는 뭐 오링 테스트나 근력 테스트, 그 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사주를 보면은 귀무가설은 사주와 인생의 성과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뭐 이런 거 간단합니다. 사주 전문가를 몇 사람 뽑아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실험자 한 30명 이상을 모아서 데이터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얼마인지, 지위가 얼마인지 미리 다 측정을 해놔요. 그 재산은 아까 우리가 5단계로 하려면은 우리나라 상위 20%냐, 40%냐. 보통 보면 부자냐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근데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해 놓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명예가 어떤지 또는 자식이 이런 거 다 미리 측정해 놓고 사주 전문가들한테 딱 주고 보라.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는 신뢰성 테스트 해야 됩니다. 전문가끼리 일치된 답이 나오냐. 두 번째는 이제 결과치가 예측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오죠. 근데 전문가 5분을 모셨는데 4분은 틀렸고 1분은 잘 맞춘다. 그러면 그 5사람 사이에 신뢰성이 없지만 서로 보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4사람 거는 빼고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보는 방법은 또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더 다음 단계 연구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합니다. TV에서 가끔 그 실험했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이 글로 푸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못 얻는 것 같고 무당들은 좀 이렇게 좀 결과를 맞추는 경우들이 좀 유의한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능력에 의한 거면 역시 이제 아까처럼 실제로 그 사람이 뭔가 맞히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왜 맞췄느냐를 이제 그 다음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능력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사주 같은 게 아직까지는 저도 뭐 제가 다 아는 걸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에 의한 실증적 검증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장 경제적 원리에서 보면은 사람한테 쓸모가 없는 건 대부분 도태돼 버리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야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지. 쓸모가 없었으면 이미 도태됐죠. 그러면 쓸모가 있다고 하는 거는 있어 살아남은 거는 항상 뭐가 있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주나 점성술이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충족적 예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인지적 구조화에서 맞는 것만 기억하는, 안 맞으면 에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맞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샘플 바이어스죠. 세 번째는 추상적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태어난 해가지고 점성술 가지고 뭐 정갈자리다 문제 하면은 이제 실험자들한테 당신 우리는 무슨 띠야? 당신의 운세 이거야. 저 개띠예요. 당신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딱 주고는 맞는지 틀리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성술 이게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한 7, 80%가 맞다고 손들어요. 그 다음에 한번 서로 바꿔봐 그랬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주고 띠에 가서 맞냐 틀리냐 했더니 한 7, 80%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누구한테나 당신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잘하려면 그런 용어 구사를 잘해야죠. 그런 데뭐 누구한테나 맞을 만한 이런 것들을 잘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는 똑같은 걸 줬는데 전부 다 자기 운명에 맞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 그 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은 이제 점쟁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라며요. 한마디면 막 이제 얘기해줘야 이게 그런다는데 딱 입 다물고 맞춰보셔 하고 딱 있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싹싹 이제 힌트를 잡아서 이렇게 또 나이나 성별이나 옷차림이나 태도 가지고 한 40대 이렇게 여자가 딱 점적이 오면 이거 아들 입시구나 이제 이렇게라든가 또는 저 남편 바람 폈구나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그 시츄에이션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인간이 위안적 기능이 있죠. 위로받고 싶은 심리. 그래서 실패는 내 탓이 아니라 운명 탓이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그 다음에 또 자유로부터의 도피.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누군가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뭔가 운명이 선택해주는, 이제 또 신이 선택해주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실제로 그 점을 보는 사람이 이 능력자일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접신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정보가 읽혀서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희대학교의 국문과의 서정범 교수라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당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쓴 그 TV에 나와서 얘기 봤더니 무당들의 맞추는 능력이 예지 능력이 아니라 텔레파시 같다 이렇게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3개 내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무당도 너 주머니에 100원 3개 있지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모르면 무당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가 나보고 사업하자 그러는데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당도 이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서정범 교수가 일부러 실험하느라고 크고 마른 사람고 작고 뚱뚱한 사람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크고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작고 뚱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이 사실은 읽히는 거죠. 그럼 그 능력이 텔레파시라면 과거와 현재는 잘합니다. 근데 미래를 맞추는 거고는 사실은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 본 사람들이 과거는 귀신같이 만드는데 미래는 맞추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사주라는 거에나 이런 거에서 미리 정해진 길을 간다면 과거 맞출 확률과 미래 맞출 확률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50년 뒤라고 20년 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과거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맞출 확률과 미래 맞출 확률이 다른 거는 그 메커니즘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같으면 같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영화에도 나왔지만 트릭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미리 정보해가지고 이제 한다든가 옛날에 할렐루야인가 그런 영화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맞을 수도 있죠. 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 때문에 사실은 진짜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 효용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팩트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행을 누가 이제 오행에 의해서 이게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누가 강의하면서 탁 당신 당신은 무슨 형이고 성격 어떻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그 사람이 쓴 자료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연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진짜로 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거 정리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그만둬. 진도 그다음 못 나가고 미뤄뒀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타이폴로지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변수 가지고 분류하면은 분류가 2분류, 3분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중간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성격조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적성 성격조사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MBTI라는 걸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성격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판단적이냐, 인식적이냐. 그리고 이 4가지 변수가 전부 독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가 각각 2개씩 나누면 2의 4승이니까 16가지 분류죠. 그러니까 한 변수 가지고 2가지 정도나 많아봤자 3가지 나누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몇 개가 붙어 있나요? 얼굴, 머리, 하나, 안색, 하나, 장부가 장부, 셋. 그 다음에 몸도 보니까 늑골, 상체, 어깨, 손발, 이게 변수가 여러 개예요. 그 다음에 성격은 이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게 실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당신 성격은 여기 얼마큼 행정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쫙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딱 돌리면 요건 무슨 기법을 쓰냐면 그룹을 해줘요. 같은 샘플들끼리 그룹을 해주는 게 클러스터 애널리시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러 변수들이 하나로 묶이려면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팩터로 다 묶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거 설문조사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과연 그러한지 안 한지 나오는데 일단 성격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변수가 못 잡아도 한 5, 6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 60개 변수 가지고 5분류를 하려면 5, 60개 변수가 2개 내지 3개 팩터로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리가 아직 5, 60개로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못하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행이론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행에 따라 그 사상이나 오행에 따라서 비대신소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 데이터에 어디가 아픈지 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빅데이터가 한번 쫙 돌리면 진짜 비와 신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부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데이터만 돌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한의에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연구를 실제로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동양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이 잘 안 돼서 이제 이게 연구를 저기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연구들부터도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정신과학회가 조금은 좀 이런 연구들을 좀 하면서 좀 축적을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발표를 좀 해봤습니다. 이걸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예. 예. 아주 기본적인 사항부터 이 정신과학 학회와 좀 연관시켜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정신과학 학회에서 사실 논문도 발표하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이나 또 그 전에 몇 년간 최근 한 5년 정도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그게 이제 제대로 논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딱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학교에서 발표할 때 하여튼 핵심만 PPT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더라도 이런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발표한 모범적인 논문들 사례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도 지금 이제 시간 되면 우리 여기서 발표한 논문들을 제가 한번 다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그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연구를 하면 대부분 실험적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아마 다 과학적인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스코프가 이제 작지만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실험 안 오고 그냥 말로 하는 거는 다 사실은 가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그런 거를 제시하는 거는 상당히 논문으로 의미가 있고 단지 이제 그 다음에는 후속의 연구들이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대가들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나 딱 던져요. 그럼 이제 소가들이 붙어서 그걸 막 연구를 해서 한참 축적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 뭔가 탁 던지면 그 다음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그걸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가설 단계 정도의 그 이론에 머물고 축적이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힘든데 좀 그렇게 그냥 느낌이 가요. 예. 정신과학의 많은 주제는 측정 가능하다. 예. 영상도 측정 가능한 걸로 예. 표시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치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거는데 제가 이번에 명상 학회 주제로 하면서 네이버에 뒤져봤더니 우리나라의 논문이 4만 개가 있더라고요. 명상 관련. 4,000개가 4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 중에는 말로 쓴 것도 있고 아마 뭔가 실험을 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심리학과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심리학이 말로 하는 심리학은 논문 싣기 힘들어요. 그 안에서. 거기도 다 보면 뇌파 측정하고 이런 측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쪽을 안 봐서 그런데 아마 많은 그래도 연구들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명상의 주제를 해야지만 그 땀이 연구비를 딸고 영어를 10% 정도 차지한다고. 주행 같은 경우는 핫탑이에요. 미국에서는 명상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향받아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쪽 정신과학 기나 수행이나 뿐만 아니라 윤회니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 특히 기나 이 수행 쪽에 보면 물론 이제 뇌파 검사하고 그러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 뇌파라는 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명상의 어떤 결과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기라는 문제도 더더욱 그렇고 어떤 측정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과학이 무슨 측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하드한 그런 사이언스 그런 데서 하는 게 수학이라든가 수학적인 즉 수량화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기계를 통해서 측정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되지 좀 아까 명상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무당의 어떤 그런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 것들은 이 뇌파 같은 걸로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럼 과학이라는 영역을 꼭 기존의 어떤 그런 검증 방법으로만 한정시켜 놓고 거기에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 과학이라는 개념, 검증 방식을 더 확대시키는 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초과학과 비과학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현재의 과학의 측정 수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냥 사례만 가지고도 이런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또 많은데 안 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부터라도 하자.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마 뭔가 케이스를 보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케이스를 모르는데 어떤 부분은 꼭
꼭 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뭐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 이런 거는 또 실험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무당들이 숨은 물건 찾잖아요. 뭐 될 때 막 그 물건 숨기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옆에서 볼 때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미리 짜고 한 건가? 뭐 또 되고 또 뭐 작두 타는 것도 어떤 사람은 누구나 된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씩 이게 숨은 물건 찾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숨은 물건 찾았다고 보여주는 거는 못 믿지만 저희 학회 같은 데가 나서서 그럼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그 분리를 시켜서 한번 이제 숨은 물건 잘 찾는 무당들 몇 사람 부르고 실제로 덮어놓고 한번 찾아봐 이런 걸 해서 아까처럼 몇 회 했는데 몇 번 맞췄다. 그럼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발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노력은 소위 말하면 그 나름대로의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아까처럼 나 숨은 물건 찾았다 이런 거는 TV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희 학회가 나서서 충분하게 이거는 실험 세팅을 하고 서로 조작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거기에 했던 증인들은 누구누구다. 이런 것들이 다 에비던스가 있으면 그런 거는 믿어주겠죠. 그리고 안 믿어주면 그럼 해보자 이러면 되니까 사실은 그게 소위 말하면 재현성과 반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있다면 저희가 그런 걸 축적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태까지 초과학의 영역에 있던 거를 사실은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단지 초과학을 모두 정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은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저 하는 왜 방어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 방어 고충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는 뭐 사이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은 접근하는 제일 이제 그 설명 논리도 있어야 되는데 가령 기적인 어떤 현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혼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인 과학에서 인정하는 물질 세계의 영역이 아니라 그 다른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좀 배관시한다든가 같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그러니까 정신과학회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사회적인 편견을 그래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을 부른다고 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실험을 할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자를 모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다 그러면 다 모집해서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럼 그 아버지가 알 만한 예를 들어서 일이 뭐 있느냐 미리 질문을 만들어서 하고 뭐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채널링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제 이런 거는 객관적 세팅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TV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TV는 문제가 뭐냐면 샘플 수가 항상 적어요. 근데 저희는 아까처럼 이게 논문으로 되려면 샘플 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항상 5%나 1% 밑에 사건이 일어났다. 요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그 다음에 서베이는 저희 학회 회원들이 있으니까 쫙 뿌려서 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뭐 학회에 그런 어떤 개인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틀릴 때도 있고 뭐 되게 감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아까 막 이상하게 주변 보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자기가 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 5번 중에 한 번이 감이 온다 이러면은 아까 R 스퀘어가 0.2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아까 저희는 이게 100% 뭘 맞추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소위 말하면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맞추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이 올 때,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감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맞추고 데이터 수만 많으면 그것도 유의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거기다. 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그렇게 여러 가지 해놓고 예, 얻었을 때 과연 이게 실생활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면 돌파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계속 유의를 할지. 이제 그 논문 발표하고 이런 걸로는 유의하는 거지만 과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교통 통제 시스템을 할 때 신호체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유의한 자료를 얻어서 뭐 몇 초간 이걸 하자 뭐 이런 이제 이피션시한 가격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그 데이터 수준 아까 RSP를 얼마 이상으로 해서 닫았다 한들 그걸 뽑아서 논문이 많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런 논문들을 우리가 사는 실생활에 아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학문마다 이제 목적이 사이언스가 있고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사이언스는 있다는 진리 자체가 있다라는 것만도 밝히면 되는 거고 엔지니어링은 요걸 얻다가 써먹을 거냐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용과학과 순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과학회니까 순수과학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축적돼서 써먹을 거면은 정신과학 뭐 기술학회 또는 무슨 뭐 엔지니어링학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는 사실은 지금은 다음 문제고 웹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또 정부가 국가의 기관들이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보면 그 써먹을 때는 너무 많죠. 가령 윤회라는 걸 갖다가 증명되면 그럼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삶을 보고 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뭐 일반 그냥 그 몇 개 그 실험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 그런 그 심리 이론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뭐 이제 그거는 인정 안 되지만은 현재 일어났던 많은 어떤 성격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전생하고도 관계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생만 윤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아까 그 틀린 케이스도 한 10개 있지만 그 중에서 두세 개가 정확히 맞는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게 해보니까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최면 퇴행을 시켜갖고 그 사람이 전생에 어디 있었냐 했으니까 그 사람이 15세기 프랑스의 어떤 지역에 있었대요. 근데 그 시대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대 언어를. 그리고 그 당시의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문가를 갖다가 프랑스에 있는 그 15세기 어떤 지역에 전문가를 갖다가 그 말과 같은 거 다 이렇게 찍었으니까 확인해보면 맞잖아요. 만약 그러면 그게 가령 확률적으로 최면에서 갈 수 있는 건 거의 0% 정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로. 그런데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한 10개가 나왔다. 사실 지금은 10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럼 남겨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연구들이 연구도 많이 지금 돼 있는데는 전생 연구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게 늘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 그 시어리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지는 계속 못하고 있는 그 왜 못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재현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약간 저쪽에 있는 일반 과학자, 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학사의 집단의 그 산하 이렇게 보면 과학자도 인간이고 과학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 패러다임이라는 객관적인 말을 좀 쓰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간에 이익관계가 있고 권력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가 어떤 패러다임을 딱 쥐고 있고 헤지모니를 사회에서 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깔짝깔짝거리는 어떤 그런 잡다분들이 자는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아직 과다하고요.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 심리학이 있고 또 그런 거는 초심리학 하는 사람들의 또 모임이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실 그런 그룹이 점점 커지면 그런 거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또 주류는 새로운 비주류를 밀어내려고 하고 이런 거 있지만 또 항상 보면 그게 제대로 된 거는 결국은 또 시간이 가면 이게 수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타업 게임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진실이 다 덮여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자꾸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들이 예. 지금 우리들 그 속에 있고 어떻게 보면 정신과학에도 그러한 어떤 예. 그런 힘의 관계 안에 있고 예. 그러니까 그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헤지모니 지으면서 예. 가령 이쪽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령 딘 레이긴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쪽 그쪽 싸이 연구하는 거, 초능력 이런 연구하는 건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뭐 텔레파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정상적인 어떤 걸 과학, 중심과학, 헤게모니가 있는 과학에서 거기서 한 3-4번을 한다면 여기서는 거의 몇백 번, 몇천 번을 한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연구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또 이중맹검이라고 해서 정말 그 일반 의학이나 이런 데서 전혀 하지도 않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엄격한 걸 데이터를 해서 내놔도 어디도 실어주지 않아요. 어디도 실어주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학교에서. 미친놈. 그 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기에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할 때는 다 인정해 주는데 밖에 나가는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아까 패러다임도 쿤 패러다임이 있고 패러다임 베리에이션이 있었지만 아주 획기적인 거는 처음 도입됐을 때 다들 사실은 비주류로 인정 못 받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실이면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받아지고 확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영원히 덮여지는 것도 있겠죠. 소수이기 때문에. 예. 예. 전생 같은 거는 이제 뭐 워낙 시비가 많지만은 간단한 거. 예. 보통 이제 우리 숟가락 구부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아주 심플한 건데 그런 거는 그러면 한 10명이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한 1,500만 그게 된 거죠. 사실은 의미 있는 거는 해가지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실제 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중국에 위기공이 굉장히 많대요. 가짜 기공들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숟가락에다가 저기 뭘 발라가지고 살살 문지르게 녹는데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권위 있는 데서 실험 세팅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검사기관에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조치들을 잘못하면 이게 또 사기들에 의해서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예. 중국에는 그 위기공이 하여튼 굉장히 많대요. 가짜 기공들이. 또 다른 코멘트나 뭐 마지막으로 멘트 하나 드리면 과학적 방법론이라 해서 그 20세기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 직관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잊어버리고 과학이라는 충실한 하인을 이 사회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 틀에 얽매이는 것이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도 그 말을 인정을 하는데요. 이 천재들은 우리 이거 천재 아닌 사람들은 이런 방법 쓰고 천재들은 뭔가 직관이나 뭐 이런 거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많은 그냥 소위 말하면 좀 약간 우수하거나 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좀 저기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직관에 의해서 새로운 가설이 튀어나오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존 이론들 이거 해야 돼. 저희도 논문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천재적인 거 딱 나오면은 대부분 리젝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거 뭐 참고문은 뭐야? 참고문은 없어요. 그러는 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천재들의 소사이어티가 아니고 많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는 좀 못한 사람들의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천재들은 외롭죠. 지금 예. 직관에 대한 수련을 하시는 분께서 근데 조금 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 조금전에 설명하신 천재를 설명하셨는데 우리 정신과학 측면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똑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천재성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뭐 다 보편적으로 다 아는 것 같은 우리가 학교에 할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 본다 하면 여기에 맞게 그걸 증명 그거는 이제 전에 우리 조사장님이 갑자기 전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면 사실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거는 그냥 이제 주로 통계적 가설 검증 이런 거고 뭔가 이걸 떠올라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가 딱 나오면 그거는 그대로 인정받죠. 그 발명적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성과 있고 감정도 있고 직관도 있고 습성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생각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나고 오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정규식 교수님께 큰 박수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